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최강욱의 여의도 정치. 오늘 제 옆에 최강욱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의원님. 네, 정말 큰일 치르셨는데. 많이 걱정하고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참 잘 가셨을 겁니다. 또 이렇게 효자 아들을 두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뭐 댓글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20만 건이 왔다고 그러시던데. 그러니까요. 뭐 SNS에 제가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걸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래저래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이 한 20만 명이 되셔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하여튼 많이 힘이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자, 오늘 그 김건희 씨가 그 특검에 출석을 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거론된 혐의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고가 귀금속 미신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등 지금 5개로 지금 추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의혹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사례가 흔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공적인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그렇죠. 아닌 사람이 이렇게 네.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참 열심히 바쁘게 살았더라 이 사람도. 그리고 온갖 제기되는 의혹에 또 다 보면 연루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 오늘 그 혹시 그 패션 보셨어요? 검은색 옷 입고 까만 완전히 뭐 가방 구두까지 다 까만색으로 예. 맞췄던데 이게 뭐 일종의 그것도 이제 이미지를 페이크? 예. 뭐 숙연하고 반성하는 듯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할 텐데 여전히 뭐 그 연예인병에서는 못 벗어난 것 같고 저는 순간적으로 하도 이제 까만 옷 입고 조문 오신 분들을 많이 그 모시고 접하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내 조문 왔나 착각할 정도로. 아니 그 저도 그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 굳이 뭐 언론이 그런 거 해야 되냐라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봉지욱 기자가 그 예. 개인 SNS에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씨의 출석 장면은 국민을 우롱하는 생쇼다. 그러니까 뒤로는 디올, 샤넬을 들고 다니면서 앞에서는 98,000원짜리 가방, 그러니까 뭐 홉 토트백이라고 하던데, 그랬대요? 예,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유선적인 연출을 했으니까 생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봉지욱 기자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홉 토트백이라는 가방이 검은색 가방인데 그 원래는 15만 원짜리인데 인터넷에서는 그 98,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수백만 원짜리 디올 그 샤넬백을 들고 다니면서 이 특검 출석할 때는 홉 토트백 98,000원짜리를 들고 나왔다. 이게 뭐 생쇼다 그러던데. 예전부터 많이 하던 수법 아니에요? 어디 예. 외국 갈 적에 에코백 들고 갔다가 보니까 그렇죠, 그 그때야. 안에는 네. 또 명품백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사고 그랬었는데 사람 본질이 변하지를 않는 거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혹은 홀려가지고 얻었던 이득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게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그때 대선 진행 과정에서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벌어지고 이럴 때 왜 그 사과 쇼를 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지고 뭐 저는 남편보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너무 죄송합니다 하던 그때도 까만 옷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여전히 국민들을 좀 현혹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나. 그 김건희 씨 출석 조사에 대해서 의원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매불쇼를 봤는데 뭐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제 이런 날을 내가 보는구나 싶은 생각. 그 뭐 다른 한편으로 또 아버님이 이걸 보셨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게 당연히 떠오르기도 하고 예. 또 이번에 이제 제기된 혐의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히 구속 사유가 돼서 구속을 면할 수 없게 보이는 사건이 이제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고 또 김건희가 사석에서 사적으로 저에 대한 감정을 여러 가지로 토로했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떠오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뭐 그래서 김건희 씨가 우리 추강 의원님 언급할 때 주위에서 뭐 몸조심해라 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이제 김건희 오빠로부터 그 소위 그들의 복수를 다짐하는 얘기를 전해 들으신 분이 예. 저한테 정말 깜짝 놀라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에 대한 적개심이 보통이 아니더라. 내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정말 살 떨리더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김준호도 요새 날에 이제 옷 가지고 얼굴 가리고 다니는 신세가 됐고. 예. 많이 변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정권 안 바뀌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로. 위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게요. 오늘 뭐
테러 이재명 대표에 가한 것도 뭐 테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물타기 하고 모종의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박선원 의원이 제기하시고 하던데 예. 남 얘기가 아니죠 뭐. 그렇군요. 그 소환에 나설 때 한 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예.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그게 국정을 농단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한 코멘트일 거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에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인상을 좀 심어주려고 하는 면,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굉장히 그냥 아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뭐 이렇게까지 하시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좀 겸손의 표현인데 예. 이 사람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맥락이 겸손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저를 한테 너무 센 죄를 묻지 말아달라라는 의미가 1번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었던 내 남편이 한 거지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언제든지 떠넘기고 빠져나가려는 생각 또 그런 태세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니 진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도 SNS에 쓰던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너무 거창한 일을 그러게 벌였잖아요. 말이에요. 뭐였으면 어쩔 뻔했어. 아무것도 아닐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참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뭐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의원님은 그래서 어디에 속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아니 저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했는데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는 내 책임을 모면하겠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예. 그 표현을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이들하고 토론을 하고 국민들을 또 속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을 텐데 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의원님 생각은 여러 번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아, 거기서 당연하죠. 나온.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고 그래서 특검이 이제 물리력 행사를 예고하자 곧바로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맞섰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법무부 장관조차 전직 대통령이 보여서는 안 될 민망한 행동이다라고 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그 향후 특검 수사는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다가 당한 그랬죠. 일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영장 기한이 7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행 기한이.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김건희 씨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특검이 월요일에 발표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중에는 집행하지 않겠다. 예. 저는 그때도 김건희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이 도저히 그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특검이 좀 알리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진술은 뻔히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뭔가를 하고 있었던 대통령과 관련돼서 벌어진 일이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할 것이고 예.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브리핑을 하면서 김건희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출석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런 어떤 국민적인 여망이나 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서 7일 날 반드시 집행해서 끌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공적인 위치라고 하는 게 특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을 때도 검사와 검찰총장 대통령을 거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 그러면 이런 자가 그렇게 속옷바람으로 나자빠져가지고 뒹굴어서 체포를 면한다면 이게 사회나 다른 피해자들한테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무슨 마약 사범이나 주치 폭력 사범이 막 옷 벗어 던지면서 막 난동 부리는 이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어떤 법의 공평함이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확실하게 집행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그 모 직원께서 네. 그 들어놓았다 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더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 장모? 예, 바로 하시네요. 그 집안에 뭐. 바로 하시네요. 그 사건도 제가 고발해가지고 그 실형 나와서 들어놓았던 사건이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참 저는 무모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것이 그래도 검사질을 하면서 나라의 녹을 먹었던 사람인데 그 구치소가 CCTV가 제일 잘 돼 있는 데란 말이에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게 안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어이가 없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이걸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변호인들이 또 그거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그런 뭐 어마어마한 얘기 많이 써놨잖아요. 자율신경계가 어떻고 뭐 건강이 어떻고 더위가 어떻고 막 그 전혀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을 또 많이 써놓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 저기 구치소나 특검 측을 굉장히 심하게 비난했잖아요. 뭐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해서 그 공개하면은 명백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 그 평소에 그 단호한 모습처럼 그렇게 좀 동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 최은순 씨 같은 경우 이제 들어누웠던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땅 매입 과정에서 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위조한 혐의로 거, 네. 항소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네. 경위들에 의해서 들려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 최은순 씨가 드러누워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뭐 정대택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네, 그때 그랬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떤 모습일까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 집안에 그 나름 그 본인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행태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이게 범죄 공동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응하는 공권력에 대응하는 방식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번에도 또 그 들어누웠다가 경위에서 들것에 실어 나가는 게 재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뭐 참 그 무겁기까지 해가지고 교도관 분들 너무 고생하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건 민망한 행동이니까 네.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그런데 지냈으니까. 이게 그 공자께서 맹자께서 그 사람이 짐승과 구분되는 걸로 이렇게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뭐 이런 것들 예. 많이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사람들 측은지심 그러니까 남에 대한 공감 능력, 그다음에 수호지심,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거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 수백 번 확인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예전에 뭘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저는 인식 자체가 없다고 봐요. 이자는 평생을 살면서 공적인 어떤 사명감이나 공적 가치에 대한 헌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자고 오로지 사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태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게 윤석열의 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지규현 판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가 과거 유흥지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가 지금 2달 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법원이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봤더니 그 국민청원이 지금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의 징계 청원이 지금 2만 명이 접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의 책임까지 묻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된다 보십니까,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법원이 자정 능력이 없다. 예.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여줬죠. 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하는 일들을 그 전에도 예를 들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판사들이 조사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대법원이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혔으면 그렇게까지 본인들이 소위 얘기하는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게 이제 끼리끼리라고 하는 동료의식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사를 뭐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바탕에 있지 않는 한 지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규현 같은 웰빙 판사를 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아는 그 후배 판사들도 많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판사들의 직업적으로 이긴 삶이 어떤 건지를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친구처럼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뭐 후배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휴가 때 되면은 휴정기 되면은 2주 풀로 쉬고 이런 판사를 그 중요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평소에 다른 사건 하듯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하는 식으로 하고 이런 판사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지규현 부장은 정말 특이한 존재다. 애초에 그런 특이한 생각과 특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계산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석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제 미스테리예요. 예.
제가 지규현과 잘 아는 지규현의 동기, 연수원 동기들, 뭐 또 고등학교 동창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성정이 막 뭐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뭐 상당히 그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 상당히 발랄하고 뭐 그런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고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제가 들었냐면 지규현보다 이하, 지규현보다 아래 기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법원장을 그 선거로 뽑자, 판사들이 투표로 뽑자라고 하면은 지규현이 될 거래요. 오.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많이 좀 그 내부에서 알려져 있고 이래저래 웃고 다니면서 뭐 이런 립서비스도 잘하고 했던 모양인데 문제는 이게 타고난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목받고 싶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나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망이. 그러니까 예전에 지규현 판사가 진행하던 재판에 들어가 본 변호사들 얘기에 의하면 그 필요 없는 제스처나 언동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될 거를 자, 저기 피고인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뭐 그러면서 다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뭐 부담스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게 있으면 편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은 야, 저렇게 친절한 판사가 있나 판사. 이제 싶은 건데 선수들이 보기에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저건 저렇게까지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고 해서 제가 웬만하면 지규현 판사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좋은 쪽으로 이해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그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를 의원님께서 관종기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예,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법부 개혁 측면에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좀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에 지금 그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국제적으로 주어진 어떤 경제 환경이라는 게 자유무역이 무너지고 있는 환경 큰 틀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교 관계에서 조금 작게 보자면 한미 동맹의 본질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변화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어떤 직책을 가졌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진면목이 윤석열이 덕분에 싹 다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이 자들이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저열하고 천박한 자들이었는가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사명감, 책임감, 정의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 외로 없더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좋은 학교라는 게 어떤 학교인지 좋은 직업이라는 게 어떤 직업인지 꼭 한번 다시 되짚어 보셨으면 하는 마음. 제가 강연을 통해서도 좀 많이 강조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진짜 꼭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조금 전에 뜬 속보인데요. 특검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불리는 김건희 진술 거부는 안 한다네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는 또 하나 봐요. 그간에 여러 가지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이고 특검은 일단 첫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조사하는 기법인데요. 일반적인 얘기를 묻고 이 피의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게 저녁 때가 되면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조사 때가 되면은 특검이 그동안에 수집한 증거나 진술을 가지고 자,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런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술 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뭐 그 특검으로 봐서는 어찌 보면 다행이기도 한데 그간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온갖 궁리들을 해가지고 뭐 그 기름장어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을 텐데 특검이 지금 애초에 8월 6일이라는 날짜를 정하고 통보를 한 게 한참 전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혐의를 다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헛된 게 아닐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저녁 시간이 때부터는 김건희 씨가 좀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상황에서 쓸 카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주범은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이제 야간 조사를 이제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지고 실랑이 좀 벌이겠네요. 그렇죠. 그거 그렇게 되면 특검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고 내일 오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특검이 뭐 그냥 한번 돌려보내고 내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고 연계해가지고 김건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여러 카드를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건희의 앞으로의 이제 진술 태도와 관련해서 특검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전혀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부부를 다 구속시키고 자녀까지 건드렸던 전례를 만든 게 윤석열이에요. 그랬죠. 한동훈이의 검찰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일에 직면했을 때 아니 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적어도 그자들한테는 없는 없죠. 거고요. 그리고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윤석열이가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거야. 김건희가 더 많이 한 거야. 둘이 갖추고 있는 장비를 보더라도 뭐 비화폰도 똑같고, 인맥이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김건희가 더 넓고, 그 걸쳐 있는 혐의나 사건들을 보더라도 김건희가 훨씬 폭이 넓고, 근데 김건희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어떤 저거를 따지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만 구속하면 한 사람 되게 억울하죠.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저의 질문에 참 의원님 아주 그냥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부부가 구속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이미 조국 전 대표 사례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은 정말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혐의가 너무 세서 굳이 따져보자면 예전에 전두환 때 이순자 씨나 이명박 때 김윤옥 씨 이런 사람들이 관련돼서 어떤 같이 뭘 하는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많이 얘기가 됐고 조사도 받았죠. 근데 그때는 안 했죠. 안 했죠. 특히 김윤옥 씨는 많은 혐의가 있었고 드러난 것도 많이 있었는데도 안 했죠. 근데 이 김건희라는 사람은 김윤옥 씨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사건을 주도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다 조사받고 나서 남편은 구속됐는데 저 집안에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과일 깎아 먹고 하는 것도 똑같았어요. 김윤옥 씨나 그런 장면 나온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김윤옥 씨에 비해서 우리 김건희 씨 혐의가 크다라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자, 다음은 그 정청래 그 민주당 신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초반 행보가 파격적, 뭐 인상적이다, 뭐 그런 말도 그간에 나오는데 보지 못했던 여당 대표의 지금 언행을 보이고 있죠. 아니 보통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야당을 다 돌잖아요. 그렇죠. 잘 봐달라 뭘 하는데 내란 정당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엔 아예 인사조차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전 의원은 곧바로 또 제명 조치하고 또 바로 이어서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앉혔잖아요. 개혁 의지가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서 멈칫거리면 정치인 정청래로서의 어떤 그 효능감, 효용 이런 게 이제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일성이 개혁은 확실하게 추진하고 그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로서 보다 더 진중하고 사려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도 없는 이런 집단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거를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들께 충분히 인정받고 올바른 일들을 함으로 해서 당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국힘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지릴멸렬하고 한심하고 정말 그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모습들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정청래 대표의 자신감을 조금 더 북돋워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자들 하는 거 보십시오. 뭐 겉으로는 뭐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뒷구멍으로 사면 청탁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그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저게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압박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싸운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저런 집단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지자들이 당 대표가 아니라 당 대포다 뭐 그렇게 환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결단이나 결정이나 방향 제시는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이제 주 당직 인선을 발표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자신과 뭐 일치하는 성향이나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골고루 골고루 하겠다. 그리고 일선에서 이제 뭐랄까 법안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분들로 계속 유지하면서 치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사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되시기 전에 정청래 의원의 가장 큰 본인의 소망이나 계획은 그거였어요. 원래 5월 말까지 법사위원장 임기가 될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는 게 5월 30날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2년 단위로 이제 이게 바뀌니까 5월 말까지는 최소한 가능하고 6월 중순까지 자기가 법사위원장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자기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을 확실하게 다 통과시키겠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 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3대 개혁 법안을 반드시 내가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고 또 그게 됐을 때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 일환으로 그 국민의힘과 합의했던 그 윤리특위 6대6 구성안을 지금 철회했잖아요. 6대6보다는 7대6이 돼야 이제 내란 정당 심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대표가 그러니까 파기한 거죠. 그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윤리특위가 그게 운영이 만들어지기만 해놓고 뭐 결과를 못 낼 거 아니냐. 동수라는 게 어딨냐. 국회는 다 의석 비율로 특위를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또 보면 6대6으로 합의가 단 게 그 소수 정당들은 참여를 못 하고 민주당 6명, 국힘 6명 이렇게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눈 가리고 아웅인 결과가 될 수 있어서 그거는 대표로서의 어떤 결단도 저는 수긍할 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6대6이어도 이렇게 윤리특위에 떠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시죠? 7대6이라 더 위험해졌는데 6대6인 상황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그렇죠. 어려울 것이다 뭐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게 너무 의원들을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괜히 윤리특위 제소만 해놓고 회의도 안 열리고 그냥 지나간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으니까 19대 국회 때인가 20대 국회 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윤리특위가 최대한 존중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 개선을 일부 했었거든요. 그때 맨 처음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도 각 당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이 자문위원을 하니까 회의 때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되면서 이게 공전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경험들이 사실 그동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로 잘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놔버리니까 늘 생기는 일이 뭐였냐면은 어떤 당에서 이제 똥 묻은 개가 나왔어. 그러면 겨 묻은 개를 그냥 제소를 해 함께. 그래 놓고서 이 사람 할 거면 이 사람까지 해. 물타기군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게 의결이 안 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그러면 6대6에서 7대6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같은 야당이 들어갈 그렇죠. 여지가 생긴 거네요. 그럴 수 있겠죠. 조국혁신당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던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포스코 ENC에 대해서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이렇게 경로하셨는데 올해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 포스코 ENC에 대해서 면허 취소 및 입찰 금지 검토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참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댓글에서는 또 이게 대통령이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일을 치르면서 그 우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그 선후배 동료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 발인 전날. 근데 그때 이제 이러저러한 그 내부적인 그 생활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될 일, 하고자 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 대표적인 게 산업재해에 관한 내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근절하겠다. 본인이 아픔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예, 잘 예.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대통령의 참모분들도 굉장히 그 진심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산재 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이 이 주제를 가지고 왜 노동부 장관을 위주로 해가지고 쭉 국무위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하시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때 뭐 직을 걸어라 뭐. 예. 예, 그리고 그랬죠. 그때 이제 짚어서 대통령이 물어보는 걸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분이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저기가 그거였잖아요. 형사처벌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노동시간 문제나 임금 문제나 산업재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충 하고 법을 안 지켜도 계산을 해보면 자기들한테 그게 더 안 지키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예. 이 경제원리의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택할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처벌로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그런 행동이나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손해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식시켜 줘야지 이게 뿌리가 뽑힌다. 네. 그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런 차원이죠. 대통령이 그거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똑같은 재해가 반복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 본인인 회사들이 자기들이 임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확실하게 점검한 다음에 재개하겠다라고 해놓고 재개하자마자 또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때 국무회의 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라고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무슨 조달 참가 업체에서 배제한다거나 뭐 면허 취소. 면허 취소까지 생각을 해서 그 기업이라는 게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성원의 목숨을 담보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 과연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걸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뭐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또 우리의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또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그러면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나쁜 짓을 하든 말든 기업이 알아서 하게 놔두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까. 만약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그 고귀한 그 희생자가 나올 테니까 당연하죠.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다른 생각합니다. 거 다 떠나서 거기에 그 대주주나 거기 오너가 그 더운 현장에서 있다가 사망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 예. 응?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값어치는 다 똑같은 거지. 그게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소홀하고 무슨 뭐 월급을 적게 받는 노동자라고 그래서 더 소홀하고 이럴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봉지욱 기자 혹시 의원님 잘 아세요? 잘 알죠. 예. 네. 의원님 그 잠깐 쉬셨을 때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봉지욱 기자 한번 유튜브 방송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저희가 하기 전에 또 그 유튜브 게시물에 네. 봉지욱 기자 JTB 출연해가지고 했더니 좋아요가 지금 2만 개가 달렸어요. 어유 예. 그래서 잘 했는데. 봉지욱이 유명하네.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자도 제가 아니잖아 이제 지금은 근데. 그렇죠. 그만뒀죠. 사표를 해서 근데 예. 그 사직서가 추석쯤까지 이제 저기 아니, 수리가 안 됐대요. 되니까 이제 그럼 현재 기자 맞네. 그, 예, 예. 그 기자라고 봐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예. 오케이 하셔가지고 여기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최광욱 선배가 네. 하는 JTB 뉴스를 많이 봤다. 아, 그래요? 네, 반응이 좋더라. 그래서 JTB에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계속 하시죠. 그랬더니 저한테 아까 이제 그 사직서 처리 문제도 있고 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고 네, 예. 추석 이후에 보자고 그러셨거든요. 네. 예. 의원님이 JTB 뉴스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에 아니, 보람 뭐 본인이 보고 느꼈다니까 뭐 네. 그 이상의 저기가 없을 것이고 예. 그간의 JTB의 그 구독자분들이 막 그 증가하는 추세나 지금 또 조회수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수십만 조회수를 가진 영상 되게 많더라고요 요새. 네. 예, 저도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약간 제가 뭔가를 그래도 물꼬를 튼 사람으로서 좀 기여를 한 게 있나 싶어서 좀 다행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큰 공헌 했는데 하시죠, 의원님. 사실은 제가 만나는 의원분들도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사실은 처음 시작했던 게 총선 때 후보자들 인터뷰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구독자 2만일 때. 예,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JTB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전주의 지역 민방이라고 전라북도의 지역 민방이라고 하니까 아 제가 그쪽 출신이니까 예. 고향 분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제 컨텐츠를 만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더라고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JTB의 이 영상들이 본인들의 피드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 조회수가 이제 막 폭발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기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저한테도 거기 좀 같이 그 할 적에 할 적에 뭐 나도 출연시켜서 좀 저기 좀 하나는 청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채널이 됐으니까 우리 봉지욱 기자도 좋은 역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그 봉지욱 기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 언론이니까 그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그 참석도 좋지만 이게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저희 JTB 뉴스와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또 봉지욱 선수가 요새 또 봉욱 민정수석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최욱이 세지면 최강욱이 되고 예. 어? 아 봉지욱의 봉다리가 터지면 봉욱이 된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또 최근에는 그 노영희 변호사하고도 이렇게 아, 접촉을 했어요. 그러세요? 예. 네.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그 양반 방송도 많이 하시고 뭐 네. 온갖 사건에도 관여도 많고 그렇잖아. 예, 소나무당 또 굉장히 후보시기도 했고. 바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하고 연락했는데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저희하고 할 뜻이 있다고 또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정을 좀 조율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그 많은 사람들이 제 TV 다 이렇게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궤도에 오르셨는데 완전히. 아, 그건 아닙니다. 그 JTB 뉴스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에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참고로 그 저희가 10월 18일인가요? 네. 잠깐만요. 우리 함께 뭐 하기로 했죠. 네, 10월 18일 토요일에 저희가 유튜브 그때쯤 되면 100만 구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인데 자 시작할 때만 해도 최강욱 TV에 10분의 1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저의 2배를 넘어선다고 지금 와.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지금 5시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치명자산에서 저와 그 최강욱 의원님이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정치 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안내할 테니까 많이 그 참석해 주시고 그때 의원님이 또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보다도 그때는 재밌는 얘기 많이 하기로 하죠. 그렇게 네. 뵐 상황 기회가 또 많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러시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예, 제가 그때 되면은 조금 이제 슬픔도 조금 더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예.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시죠. 고향 분들 뵙고 그러면 또 마음이 확실히 편해지는 게 있고 예. 뭐가 좀 달라요, 확실히 여기 있더라고. 그때 전주 북토크에도 막 많은 분들이 의원님 이렇게 호응하고 또 막 그러게요. 예. 그 기억이 나는데 막 과일도 갖다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이렇게 예, 드시라고. 맞아요. 막. 제가 블루베리도 받았고 예, 그때 막 수박 수박도 주신 받고. 분도 있고 호박 주신 분도 있고 호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자두 참 따다 준 사람도 있고. 너무 마음이 따뜻하더라고.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따뜻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최강욱 의원님은 JTB에 오랫동안 가야 됩니다. 아 참 그게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집에서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네. 네이버에 최강욱을 검색을 하면 밑에 동영상을 쭉 나가면요. 네. 네이버에서 추천 영상, 추천 채널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JTB예요? JTB입니다. 그래요? 네. 저도 몰랐네. 네. 그렇구나. 제가 여러 사람 보여줬는데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만 그런 줄 알고 여러 사람 봤더니 다 JTB를 검색했더니 최강욱 의원을 검색했더니 1위가 JTB더라고요. 좀 이따 한번 해보세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지 안 바뀌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JTB는. 바로 압수수색 당하는 건데. 예, 어쨌든 JTB 뉴스와 최강욱 의원님의 그 최강욱 TV 많은 호응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